너 장가가면 뒷바라지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손주까지 내가 검사해야 하냐? 끝이 안 나는구나. 대체 나한테 무슨 악하심정으로 이루는 거냐? 네 자식만 소중하고 네 가족만 소중하냐? 나는 네 애비다. 네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내 아들이 맞냐? 원래 부모라는 게 자식을 위해서 한없이 희생하는 존재라면서요. 내리 사랑이라면서 아버지는 왜 이렇게 저한테 모든 것을 아까워하시는데요? 제가 잘 되어야 아버지가 마음도 편한 거 아니에요? 네가 잘 되어야 아버지 마음이 편한 건 사실이었기에 모든 것을 다 도와준 것이었다. 근데 네가 우리 살 길까지 막아버리니 네가 요새 정말 내 자식이 맞나 싶다. 내가 엄마 아버지 노후 책임진다니까요. 나 엄마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내 말 못 믿어요? 내가 설마 돈만 가져가고 엄마 아버지 모른 척 하겠냐고요. 나는 네 말 안 믿는다. 우리 노후 책임지겠다 해서 노후 자금 빼돌리고 귀찮아지면 요양원에 갖다 놓고 보지도 않겠지. 이제 네 말은 콩으로 매주를 써도 못 믿겠다. 나는 내 돈까지 내어주면서 너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다. 내 돈 가지고 당당하게 네 엄마랑 같이 노후에 행복하게 살 테니 더 이상 네가 자식이라면 우리를 내버려다오. 아들은 할 말을 잃었는데 아마도 제가 그 속내를 파악했기에 전곡을 찔린 느낌이었죠. 너는 그냥 부모 돈은 갚지 않고 써도 되는 모양으로 이제껏 살아왔나 본데 내가 널 그렇게 키웠으니 누굴 탓하겠니? 다 주면서 키우는 것이 아니었는데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줄 알게 키웠으면 안 되었었는데 후회된다. 다 퍼주고 얼마 안 되는 남은 돈 가지고 자식들 도움 없이 아등바등 살아보겠다는데 그 돈까지 가져가야 직성이 풀리냐? 그래놓고 치매도 걸리면 평생 헌신한 늙은 부모를 요양원에 버리겠지. 네 계획이 그거 아니냐? 왜 이렇게 아들을 파렴치 안으로 몰라요? 그럼 아버지 마음이 편해져요. 내가 이번만 잘 해결해주면 다 갚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전 위에서 쓰는 돈이에요. 아버지 손주가 골프에 재능이 있어서 외국 유학 좀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다고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잖니? 자식은 부모가 챙기는 거지 조부모가 챙기는 거 아니다. 내가 돈이 넘치면 도와주겠지만 우리 살기도 따뜻해서 손주 골프 유학비보다는 우리 생계가 우선이구나. 서로 부담 주지 않도록 우리 노후 우리가 챙겨서 살려고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 차용증 썼던 거라도 이용해 받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이런 내게 실망해서 의절을 한다 해도 내 돈은 갖고 떠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0을 맞이한 남자입니다. 아내는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은 3명 있는데 큰아들은 미국에서 그쪽 나라 아가씨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연락도 가끔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은 작은 아들과 딸 하나만이 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은 제 형제들을 통해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작은 아들과 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작은 아들의 이름은 이재원이고 딸의 이름은 이지연입니다. 결혼하자마자 큰 아들을 얻었고 연년생으로 재원이를 얻었으며 2해가 지나 지연을 얻었습니다. 당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비록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저는 6 형제 중 5째로 어느 정도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잘 보필하는 현모양처였습니다. 저는 항상 어머니처럼 참하고 고운 배우자를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여동생인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게 되었고 첫눈에 반해 곧바로 구애를 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할 때 작은 집 한 채를 사주며 잘 살라고 하셨고 저는 아버지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오붓하게 새로운 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 딸을 줄줄이 낳으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함께 보낸 시간은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에도 아내와 저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저는 그런 아내가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끝없는 사랑으로 한없이 베풀어 주셨듯 저 역시 아버지처럼 자식들에게 한없이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 아들들과 딸을 자라면서 부족함 없이 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처럼 사업을 해서 막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월급쟁이 노릇하고 성실하게 잘 살면서 아내 또한 근검절약 정신으로 한 푼 두 푼 아껴서 자식들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것은 하게 해주었죠. 큰 아들은 욕심이 많았고 명예욕이 많았기에 대접받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의대에 떨어지고 명문대 수학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외국에 대해 동경을 갖고 있었던 큰 아들은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갔다가 그쪽에 있는 아가씨를 만나 결혼해서 그쪽에 정착하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큰 아들과는 생리별을 하게 되었고 내도 다시 아들 못 보게 생겼다며 울고불고 했지만 아들은 만족하면서 그쪽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저희들도 슬픔을 내려놓고 아들의 행복을 말했고 우리에게는 자식 둘이 있으니 사양살이하는 아들의 그리움을 그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그러나 큰아들이 멀리 떨어져 사는 동안 저는 늘 그리움과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낯선 땅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건강하게 지내는지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지만 손에 닿지 않는 거리 때문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작은 아들과 딸도 각각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다들 직장 있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다 보니 저희 형편으로는 집을 사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요새는 아들, 딸 상관없이 집을 반반씩 하는 추세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딸도 제가 혼수와 집값에 보태면 1억 정도를 해주었고 아들 역시 며느리와 합해서 해줄 줄 알았더니 막 그것도 조금씩 생각이 다른 건지 며느리의 집안에서는 당연히 집은 아들이 해와야 한다며 상견례 때 단도직입적으로 아들에게 집을 요구했습니다. 며느리가 공무원이라서 그랬던 것도 같고 아들은 제게 집값을 어느 정도 보태달라고 했는데 사실 맘 같아서는 아들 집을 사주고도 싶었지만 문제는 집값이 서울에 너무 많이 오른 터라 제가 너무나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들에게 3억 정도를 해줄 수 있었던 것이었고 이것도 빠듯하게 마련했던 거라 어찌 보면 제가 평생 일해온 돈을 자식들에게 다 물려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알뜰살뜰하게 살았던 아내와 저축해온 돈으로 노후 자금으로 서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능력이 닿는 데까지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곧 저의 부부에게도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결혼을 하고서 독립을 해서 품을 빠져나가도 부모의 짐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밤잠을 설쳤던 날들이 있었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자식들 본인들도 부모가 되었는데도 캥거루처럼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매달리니 자식들을 키우는 일은 끝이 나질 않는 것이었죠. 그들의 독립을 바랐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저를 무척이나 실망스럽고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 저는 그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후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공원에 가서 운동도 같이 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평화로운 이때에 아들이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부모님을 뵈러 가고 싶다는 말이었죠. 원래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던 터라 온다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들 얼굴 보는 일은 즐거웠던 터라 아내와 저는 그날 장을 봐서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해놓고 푸짐하게 상을 차려놓은 후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전에 온 식구가 다 같이 올 줄만 알았더니만 아들만 왔더라고요. 둘째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웃고 떠드는 손주도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내는 아들만 온 것도 좋았는지
달려나가서 아들의 얼굴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아들은 지 엄마가 자기를 위해 밥상을 얼마나 수고하며 차렸는지 몰랐던지 몇 술 때는 둥 마는 둥 하더니만 이내 지 엄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사업이 좀 어려워서 급하게 막을 돈이 필요한데 당장 대출은 어렵고 엄마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당장 수중에는 돈이 없었지만 얼마 안 있으면 아내가 20년간 들었던 적금이 만기되긴 했습니다.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녀석이 그건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지 엄마한테 달라며 이렇게 왔는지 제 눈에는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평소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던 아들이 이제 와서 돈을 요구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서 편하게 말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눈치채고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좋게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이니 숨기고 싶지 않아 다 얘기하마. 내 이름으로 들었지만 내 아버지와 같이 노후를 위해 들은 적금이 있기는 하다. 너희들 평생 모은 돈 다 대어주고 그걸로 이제 우리 먹고 살아야 하는데 선뜻 내주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구나. 20년간 모은 적금이라 2억 정도가 되는 적금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결혼 자금으로 3억을 내어주었던 것은 이 적금이 있었기에 아내와 상의해서 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이 돈마저 자기에게 내어달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저보다 마음 약한지 엄마를 붙들고 다시 한번 졸라대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급해서 그래요. 이거 막지 못하면 저 회사 망할지도 몰라요. 지금 자금이 다 막혀 있는 상태라 엄마 아버지한테 밖에 도움받을 데가 없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아들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졸라대니 아내는 난감한 듯 저를 바라보았고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이 바라는 돈은 1억 정도였고 너무나도 큰 금액이라 고민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내 처갓집에 다 얘기해보는 건 어떻겠냐. 갈비집을 크게 하시니 융통되실 것 같은데. 처갓집 부모님은 저 사업하는 거 몰라요.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라 안정적인 공무원 딸 내준 거지 사업하는 줄 알면 큰일 나실걸요. 본인들도 사업하셔서 돈 보셨으면서 유난히 사업에 민감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사업을 하셔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나저나 이제 엄마 아빠가 일도 못할 텐데 그 돈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데 너한테 또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덜컥 주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 것 같다. 제가 부모님 노후 자금인 거 뻔히 아는데 그냥 달라고 하겠어요? 빌려달라는 거예요. 사업 안정화되면 당연히 다시 돌려드릴 테니 염려 마세요. 아들은 제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고 제가 처음에는 아들이 어렵다고 하니 아무래도 정말 급한 모양인데 빌려줘야겠다 싶었지만 도리어 보상에 강한 아내가 책에 눈치를 주길래 일단 알겠다고 엄마와 함께 의논해 보겠다고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재원이가 빌려달라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사업 차리는 것도 제가 수중에 갖고 있는 돈 다 가지고 가서 포해서 차린 거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재원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항상 꼭 갚겠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한 번도 갚은 적 없었어요. 우리 친정에 내가 물려받은 땅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처분에 한 번 주고 부족하다길래 나머지 거 다 보태주고 저번에 당신 몰래 틈틈이 모아놓은 적금도 가져가고 저한테 가져간 돈만 해도 벌써 2억 가까이 가져갔을 거예요. 뭐라고? 당신 그거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했어? 이젠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는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인데 이거마저 없으면 진짜 우리 못 살 것 같아서 재원이 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말은 빌려달라는 것이었지만 갚아야 한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는 듯 했습니다. 아내 말을 빌자면 이렇게 빌려간 돈을 아들이 갚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끈질기게 지 엄마한테 전화했고 아내는 아들의 전화가 부담스러워 전화기가 고장났던 핑계로 전원 버튼을 꺼버렸습니다. 엄마가 연락이 안 되자 이제 저를 졸라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저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우리도 편안하게 지내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자식의 끝없는 요구에 그저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연락이 안 되자 이제 저를 졸라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거 못 막으면 진짜 망한다고요. 아들이 사업 망해서 이혼당하고 길바닥에 나 앉았으면 좋겠어요? 장인어른은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이라 제가 망했다 하면 자기 공무원 딸한테 피해 갈까봐 이혼부터 시키실 분이시라고요. 저 처자식 없으면 못 사는 거 아시죠? 그러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사업 망하면 안 되는 이유도 참으로 구구절절 하더라고요. 이미 아들은 우리 품에서 떠난 지 오래인데 왜 자꾸 돈은 부모에게서 얻으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깊이 내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만약 돈 빌려주면 우리한테 언제 줄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실하게는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되도록 금방 드리려고 노력할게요. 제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아버지 엄마 돈인데 못 떼먹기 하겠어요? 아내 말로는 처음에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빌릴 때마다 했던 말들이었다고 하더이다. 그렇게 2억 원 가까이 빌렸어. 갚지 않고 어떻게 부모에게 또 손을 벌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들이 괘씸해졌습니다. 물론 아내도 부모인지라 아들 어려운 거 알고 처음 줄 때부터 돌려받을 생각은 크게 없이 줬던 게 분명하지만 점차 횟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커지게 되니 아내도 부담스러워 겁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어려워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들은 매번 돈을 빌릴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이 빌린 돈은 2억 원에 가까워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을 벌리는 모습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항상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힘들어했고 저도 더 이상 아들을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노후를 위해 남은 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지막 동화줄인 노후 자금을 어떻게 쉽게 내줄 수가 있겠어요?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도 한계가 있지. 제 많지 않은 월급으로 아내는 오랫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덜 먹고 덜 쓰며 겨우 4억이라는 돈을 모았는데 자식들에게 간 건 아깝지 않았지만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것을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젊어서 힘들게 아끼며 잘 살아서 자식들 출가시켰으니 노후에는 쉬면서 노년의 인생을 즐기려고 했던 건데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또 자금까지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털려 하는 건지 붙잡고 계속 어린애처럼 졸라댔습니다. 아들의 끈질긴 요구와 간청에 저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들은 마치 이 돈이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했고 그것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우리도 편안하게 지내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자식의 끝없는 요구에 그저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이번에 일이 잘 되면 이자 당연히 붙여서 드릴게요. 시중금리보다 높게 붙여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잘 돼야 우리 가족 모두 잘 되는 거죠. 아버지도 그냥 자식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아들의 애원을 들어도 저희 부부는 마음이 편치 않았고 이 돈을 주면 다시 못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당연히 주겠지만 이것저것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나니 그런 큰 돈을 덥석 줄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적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과 우리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저의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아직 70대인데 언제 저 세상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살 수 있는 만큼은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더 이상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10년이든 20년이든 남은 생을 살아가기엔 그리 큰 돈도 아니라고 할 수 있었기에
찾아오는 아들에게 여러 번 안 된다고 했지만 아들은 돈이 나올 때까지 몰아붙일 생각이었던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에 찾아오면서 돈 얘기를 해대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으면서 안 빌려주는 것은 자식에게 미안하기도 했기에 진짜 마지막으로 아들이 원하는 대로 1억을 건네주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뜰뜻 기뻐하며 감사하다고 했고 아내한테는 비밀이라며 근사한 한 식당을 예약해서 온 가족 식사를 대접했는데 먹어도 참으로 쓰고 먹은 것 같지 않게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갚아야 된다. 그게 마지막으로 너한테 빌려주는 돈이야.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노후 자금인 거 뻔히 아는데 떼먹겠어요? 꼭 드릴게요. 잘 되면 제가 집 한 채 사드릴게요. 아예. 아들은 드디어 원하는 1억을 얻어낼 수 있었고 속으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떼어준 돈이었습니다. 현금으로 남은 1억이 있었고 또 집도 있었으니 여차하면 집을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생활하는 방법도 있으니 어렵다던 아들을 차마 외면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된 것인지 자꾸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아버지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돈을 달란 적이 없었는데 내 아들은 무슨 변종 유전자를 타고 나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당당히 부모 돈을 자기 돈인 양지 주머니인 줄 알고 마음대로 쓰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많이 받아주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닌지 그동안의 교육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딸에게도 미안하기는 했어요. 큰아들이야 타국에 있어서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해서 그렇다 치지만 아들이 몰래 우리에게 돈을 요구해서 가져간 돈만 6억이 가까이 되는데 딸은 달랑 시집 갈 때 1억 가져가서 살고 있으니 똑같이 해주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딸에게 공평하지 못한 부모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이런 태도에 저는 무척이나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모의 돈을 자신의 돈인 양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저와 아내는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이었는데 그 돈을 이렇게 쉽게 아들에게 내줘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씁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건네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이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했을 때 저희 형이 어려운 적이 있어 아버지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 말했다가 호되게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한 게 아니라 도리어 형을 부끄럽게 만들었죠. 형은 결국 사업이 망했지만 전화위복으로 지인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 오히려 투자 정보도 얻게 되어 지금은 누구보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에게 당시에 원망스러운 마음은 생겼지만 그 당시 아버지가 내주었으면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라고 말했고 아버지 역시 냉정하지만 자식에게 돈을 줬으면 줬지 금전 거래는 절대로 안 한다는 분이셨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금전 관리와 절약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시길 돈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돈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저는 이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자랐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아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독한 구석이 있고 딱 부러지는 구석이 있었는데 이미 아내가 아들에게 한 차례 넘어가 버렸고 저도 마음이 약해서 아들에게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돈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기왕 아들 도와준 거 후회는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 역시도 부모 손에서 공짜 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부모 몸이라 깨닫고 정신 차리고 잘 살기를 바랐지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제가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과 마음의 약함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닌지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냉정함과 철저한 금전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원하는 돈을 얻어 가자마자 저희랑 연락을 딱 끊었고
식사를 마지막으로 손을 싹 뺐습니다. 그 후로 명절이 와도 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고 딸만 간간히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요새 오빠 사업 잘 나가나 봐. 이번에도 새언니한테 들으니까 해외여행 간다고 하던데 명절 때 해외여행비 많이 비쌀 텐데 이번엔 처갓집 부모님들도 같이 모시고 갔다더라고. 참 해도 너무하지. 괜찮다. 우리는 언제든지 쉬고 있지만 처갓집 부모님들 장사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같이 모시고 가는 것도 좋지. 저희를 해외여행에 데려가지 않는 서운함보다는 그래도 아들 사업이 잘 되는구나 믿고 싶었고 조만간 저희 노후 자금도 아들이 갚아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믿을 건 나중에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지 아들에게 돈을 줬을 때 아내와 나 모두 허전하고 불안감이 있어서 빨리 아들이 수습하는 대로 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저도 지난 아내에게 받아간 돈은 그냥 준 셈 쳤고 이번에 가져간 돈은 꼭 저희에게 필요한 돈이었기에 어떻게든지 정에 휘둘리지 말고 아들에게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행동을 보니 요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명절에도 저희 앞에 얼씬도 안 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돈 얘기를 할까봐 그런 느낌이 컸고 전화도 아들이 전화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시켜서 한 것도 저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네요. 다른 아들 집에서 별로 멀지 않아서 가끔 왕래하는 모양인데 이번에 가구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하고 삐까뻔쩍하게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딸은 막연하게 오빠가 사업이 잘 되는 모양이라고 부러워했지만 그럴 때마다 딸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이 어렵다 어쩐다 했지만 해외여행도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기에 이제 슬슬 부모 돈도 갚아주면 좋으련만 했건만 저희 노후 자금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나올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 누리고 있는 아들에게 노후 자금까지 자식에게 털어주게 생겼으니 요즘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내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점점 더 절실해졌고 아들에게서 받아야 할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혈색이 좋지 않고 얼굴도 해석해져서 걱정이 되어 병원비가 아깝다는 아내를 억지로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힘들게 아등바등 살았던 것이 나중에 병으로 찾아왔는지 아내는 위암이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말기가 아니라서 항암 치료받고 수술 받으면 나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아주 초기가 아니었기에 저는 아내가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체중이 줄어들어 병원에 데리고 갔을 때 저는 그저 검사 결과가 나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저는 그만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위암이기라니 그동안의 고생과 스트레스가 이렇게 병으로 돌아오다니 저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힘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희 둘 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자식들 걱정한다고 힘없이 자식들에게는 연락하지 말라 했지만 자식들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딸이랑 아들에게 모두 연락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끝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자식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 딸과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둘 다 크게 놀라며 당장 병원에 가서 엄마를 보겠다고 했지만 그날 당일에 사위랑 달려온 딸과 달리 아들은 주말이 되도록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딸은 남편과 함께 바로 병원으로 달려와 엄마를 돌봤지만 아들은 주말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지 못한 것에 더욱 상심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아내의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얼굴을 비추지 않는 아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우리 엄마 어떻게? 세상에 위암이라니. 어쩌다 위암에 걸린 거야. 우리 엄마?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지? 항암 치료받고 수술하면 나을 거라고 했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우리나라 의술이 세계에서 알아준다고 하지 않니? 내 엄마 위암 정도는 금방 잘 치료해 줄 수 있을 거야.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오빠는 코빼기도 안 보이네? 오빠는 언제 온대요? 모르겠다. 사업이 바쁜 모양인지 연락을 해도 걸음하기가 힘든가 보다. 아빠도 이제 오빠 뒷바라지 그만하시고 더 이상 오빠한테 돈 주지 말아요. 돌려받지도 못하는 걸 왜 자꾸 퍼줘요? 지연?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오빠가 얘기했어? 저는 딸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도 아들에게 마지못해 돈을 줄 때도 혹여나 지연의 귀에 들어가면 서운할 수도 있으니 그냥 말하지 말아라 했고, 이번에 저희가 노후 자금을 줬을 때도 똑같이 말했는데 지연은 어찌 알았는지 알고 있었고 저를 나무랐습니다. 내가 바보야? 오빠가 뻔히 엄마 아빠한테 드나들면 돈 때문인지. 어렸을 때부터 용돈 주는 날만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고 편지 썼잖아. 옛날 버릇 못 버리고 사업 무능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돈 타내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었다고요. 서운하지 않았니? 똑같이 줘야 하는데 오빠한테만 챙겨주니까 마음이 안 좋았을 텐데. 됐어. 어차피 난 추가 외인이잖아요. 근데 나는 오빠한테만 돈을 줘서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오빠한테 뭐 주지 말고 이제 좀 스스로 챙기라는 거예요. 아빠 지금 일하는 것도 아닌데 수입은 어쩔 건데. 앞으로 오빠네 집 가봤어요? 할 거 다 하고 잘 먹고 잘 살아. 급한 불 꺼서 좀 살아난 거겠지. 그때는 진짜 어려워 보여서 내준 거다. 힘들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원하는데 난들 어쩌냐. 엄마한테 이제껏 발 뜯고 준 거 나 누구보다 잘 알아. 엄마가 그러면 아빠도 오빠한테 따끔하게 안 된다고 했어야지. 그걸 또 휘둘려요. 그래놓고 나중에 돈도 없고 자식도 잃고 그 배신감과 쓰라린 감정들 다 어떡하려고 그래요? 딸의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자식에게 한없이 약한 것을 알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인 나도 휘말리면 어떡하냐는 말에 목에 가시가 걸린 듯 답답해졌습니다. 딸의 살인 같은 말은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번에 만났는데 오빠랑 서연이가 그러더라고. 집안째 재산 분할 받으려면 세금 때문에 돈 많이 나오니까 일찍 한 집 팔아서 너랑 나랑 나눠 가지면 된다는데, 그럼 부모님 집 팔아서 오빠랑 나랑 나눠 가지면 부모님은 어디서 사냐 했더니만 부모님은 요새 딸이 다 보신다며 나한테 엄마 아빠 좀 잘 모셔주면 달마다 생활비를 주겠다는데, 내가 지나가던 걔를 믿지 오빠를 어떻게 믿겠냐고. 재원이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게 다가 아니야. 큰아들 골프 재능 있다고 골프 시키겠다고 나중에 골프 유학 보낸다고 계획까지 짰는데 자기 자식만큼은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열정이 대단해. 내리 사랑이 그런 거라면서 나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오빠같이 그렇게 부정에 강한 사람이 어떻게 정작 자기 엄마 아빠한테 그럴 수 있는지 들으면서 기가 막히더라고. 솔직히 나도 아들 낳아서 키우지만 오빠 같은 아들로 키워서 노년에 시달릴까봐 벌써부터 걱정이라니까. 자식 잘 키워야 돼 진짜. 이제 자식 덧보고 사는 시대는 지났잖아. 딸은 아들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낳아서 기르지만 더 많이는 잘했다고 자식이 주는 기쁨보다 나중에 자식 때문에 겪을 슬픔이 더 아찔하다고 치를 떨었는데, 딸 말처럼 제가 아들을 바라보는 감정이 꼭 딸의 말과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내와 함께 왜 공허함을 느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보내면서 망설였던 것은 아들의 마음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돈을 보냈던 아내와 돌려줄 생각 없이 자기 돈인 양 가져가는 아들, 그리고 그것이 늘 반복되기 때문에 아내는 어쩌면 제가 고리를 끊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저는 아내와 같이 휘둘려서 아들의 소나기에 놀아날 수 있는 존재란 것을 아들에게 인식시켜 주었죠.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몸뚱아리 하나인데 아들의 계획대로라면 곧 우리에게 집을 팔게 하고 그 돈을 서슴없이 나눠 가지며 저희는 딸에게 맡긴다는 계획인데, 딸은 시부모님 회사에서 가족 사업으로 함께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를 돌볼 수도 없었고, 사위가 장남이고 장차 사돈 내 회사를 이어받아야 하기에 아마 부모님을 모셔도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딸이 사정상 못 모신다고 해도 아들이 저희를 봉양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고, 저희도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려고 돈을 모아둔 것이었죠.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한 돈마저 아들에게 다 빼앗겨서 이렇게 설설 기어야 하는지 가슴이 답답한 와중에 똑똑한 딸이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모두 얘기해준 딸에게 고마웠고 같이 분통을 터뜨리며 부모의 편에 서주는 입장이었기에 그래도 믿을 건 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고맙다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분노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고 이제는 우리가 안락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모은 돈을 아들에게 빼앗겨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내의 병이 악화되면서 저희는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병원비와 치료비 걱정, 그리고 아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저희는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딸의 존재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딸은 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우리를 위해 용기를 내어 아들과 맞섰습니다. 딸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었고 부모를 존중하며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지지와 이해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딸의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고 우리는 이제 딸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빠 자식 믿지 마. 나도 똑같아. 언제 오빠처럼 변할지도 모르고 자식이라 다 이기적인 존재가 맞는 것 같아. 다 품 안의 자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 잘 보살피고 앞으로 노년 편안하게 살 공리예요. 오빠한테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요. 아빠 평생 일만 했는데 남은 인생이라도 편히 살아야지. 저는 그날 악몽을 꾸며 심하게 뒤척였습니다. 자식을 믿지 말라는 딸의 말이 바늘처럼 비수처럼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고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였고 아버지밖에 몰랐던 아들, 딸들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은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용돈 받을 때면 편지 쓰고 좋아한다 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둘째 아들도 딸처럼 엄마 아빠밖에 모르고 착하고 눈물도 많은 녀석이었습니다. 장난꾸러기였지만 마음도 여리고 첫째 형한테 치이고 막내 여동생한테 치여서 오히려 형 것만 물려받고 자라 자기 것을 가질 수 없었던 녀석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늘 가슴이 아프고 마음에 걸려 아마 아내도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내주었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들이 어른이 되고 자기 가정을 가지게 되면서 마음을 잘못 먹은 건지 우리가 기억하는 부모의 자식이 아니었고 사랑했던 만큼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1억을 빌려간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 돈을 언제 주겠다는 소리는 전혀 없는 데다 집을 팔아서 동생과 나눠 가지니 돈 때문에 부모를 내몰 생각만 하다니 크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고 다행히 아내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많이 좋아져서 오랜만에 밥이나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언제 지쳐올지 모르니 집에 와서 먹으라 했고 저는 요리 솜씨가 없으니 가까운 배달 맛집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해물찜을 주문해서 아들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그래도 아들이라고 반갑게 맞이했고 아들은 언제 돈을 빌려갔냐는 듯 어려운 내색 없이 당당하게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댁이 오래돼서 도배라도 해야겠어요 라는 말에 아들은 어차피 노인네들이 사는 데인데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어차피 저희를 설득해서 집을 팔 생각이라 그런 건지 사는 동안 도배값도 아까웠던지 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저희를 떠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아들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착하고 순진했던 아들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아내는 아들에게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저 아들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도 오래됐는데 두 분이 사실 거면 신축 빌라로 가시는 것도 좋지 않으세요? 요새 연세 드신 분들 큰 집 관리 힘들다고 집 팔고 깨끗한 신축 빌라로 많이 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래? 신축 빌라 값도 요새 집값이 올라서 비싸다던데 그럼 이 집 팔고 신축 빌라 사서 갈까?
아버지도 참 그렇다고 누가 빌라를 사요. 빌라 사면 그때부터 똥값이고 떨어지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고요. 월세로 사셔야죠. 월세? 내 집 놔두고 왜 신축 빌라를 월세로 살아? 수입이 없어. 한 푼이라도 아쉬운 판국에 달달이 내는 비용은 어쩌라고? 그건 당연히 제가 드릴 수 있지요. 자식이잖아요. 경기도 외곽에 신축 빌라가 잘 지어진 곳이 많더라고요. 텃밭도 앞에 있어서 뭐 심으면 수확하는 재미도 있고요. 만약 아버지께서 지금 사시는 아파트 처분하고 저희 주시면 제가 살 방도 다 마련해 드릴게요.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은 나가 살았으니 그 집은 당연히 저와 누나가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보니까 증여세도 만만치 않던데 일찌감치 팔아서 상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 좋은 일 시킬 필요 없잖아요. 딸의 말처럼 아들은 이번 기회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집을 팔라고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대신 경기도 외곽의 땅값이 싼 신축 빌라에 월세로 살도록 우리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참으로 수지가 맞지 않는 계산법이었지만 어떻게 부모 앞에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아니라면 정말로 크게 혼을 내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마침 그 순간을 기회로 삼아 저도 아들의 말에 맞추기 위해 전에 아들이 빌려갔던 노후 자금 이야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아들의 제안에 기가 막혔지만 그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하려는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빌려간 노후 자금이 생각나자 망설임 없이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돈을 빌려가는 바람에 엄마 아빠가 자금 사정이 좀 안 좋다. 내 엄마 치료비도 그렇고 그래서 말인데 이제 빌려간 돈 갚아주면 좋겠구나. 아들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도 곁에서 눈치를 보며 화장실을 가겠다고 자리를 떴는데 아들이 무릎을 치며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보험 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엄마 치료비는 그걸로 해결 보시면 되고요. 저 회사 사정 아직 좋지 않아요. 제가 아버지께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금이 더 필요해서 지금 아버지 집 얘기까지 제가 돌려서 말씀드린 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냐? 그건 몰랐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축 빌라로 갈 생각고 오래 살던 동네에서 계속 머무를 생각이야. 참 끝까지 제 생각 같은 건 안 보시네. 뭐 좋아요. 아버지 집이니 아버지 생각이 그렇다면 저도 두 분 사시는 집에 대해 별 말씀 안 드릴게요. 저에게 그때 1억 주셨는데 나머지 돈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걸로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네가 집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 말아라. 우리도 다 쓸 때가 있고 필요한 돈이기에 돌려달라는 건데 그걸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핑계대며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다. 너는 그냥 빌려간 돈만 돌려주면 그만인 것이야. 참나, 아버지 자식하고 웬수지 싶으세요? 제가 돈이 있으면 진작에 드렸죠. 이 시간까지 버텼겠냐고요. 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냐고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아버지 돈부터 갚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왜 그렇게 재촉하세요? 아들은 짜증난다는 듯 해물찜을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푹 쉬며 아들을 달랬습니다. 그래, 너도 괴롭겠지. 부모 돈 가져다가 사업하는 네 마음이야 편하겠냐. 그래 뭐니 해도 늙어서는 자식밖에 없다더라. 얼마 전 내 친구놈 하나가 치매도 살짝 온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자식 못 믿어서 돈 끌어안고 살았는데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 한숨을 쉬더라고. 그래도 돈보다는 뭐니 해도 자식뿐이라고. 그 말 듣고 우린 아들, 딸 둘이나 있으니까 든든하더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노후 걱정도 그렇게 크게 할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식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 말이 맞는 것 같고. 아버지가 드디어 제 심정을 이해하시네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설마 아버지 무푼이 되더라도 모른 척 하겠냐고요. 절 좀 믿어주세요. 결국 아버지 어머니 모실 사람은 아들밖에 없다니까요. 그래, 너도 손주 키우고 있으니 부모로서 본보기가 되니 우리에게 더 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그런데 나는 집을 팔아서 너를 돕는다 하더라도 저기 모르는 동네의 신축 빌라에 가서 사는 건 거저줘도 싫다. 나는 그냥 이거 팔면 내 엄마랑 같이 너희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
그때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이 말을 듣고 콜록거렸고 아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모실 생각만으로도 싫었던지 이미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도 일단은 저희에게 돈을 먼저 받고 싶었던지 응당 맞춰주기는 했습니다. 그럼요. 저희 집에서 당연히 모셔야죠. 아버지 엄마가 원하시면 저는 요새 어르신들 자식들이랑 같이 살면 불편하다 하셔서 그냥 편히 공기 좋은 곳에서 사시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집도 좋고 하잖아요. 그 집도 3억 우리가 해준 돈으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집값이 그래도 살 때보다 많이 올랐다니까 내 기분이 좋더구나. 앞에 문화센터도 들어온다. 그러고 가뜩이나 지금 여유 자금도 없는데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너희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돈 갚으라고 할 필요도 없지 않겠냐. 아니면 차라리 상속세가 문제라면 일단 우리 집도 GTX 들어온다고 하고 개발 호재가 있으니 전세 주고 이참에 너도 돈 갚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너희 집에 들어가 사는 건 어떻겠냐. 하나로 합치면 우리도 관리며 생활비 아끼고 좋을 것 같은데 그리 말하니 아들과 며느리가 아무런 말도 없었고 덩달아 제 마음도 먹먹해지더군요. 3억 원에 대해서 제가 들먹인 것은 마음만 먹으면 그 집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어렴풋이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 사업 자금이며 뭐며 아내가 아들에게 주었을 때 아내는 깜빡깜빡했지만 요즘 핸드폰이 좋아서 아들과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더군요. 아들이 만약 저희를 속이려 한다면 법적으로 해결을 볼 수도 있었기에 저는 아들에게 더 당당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매매값에 비해 전셋값이 떨어진 시기라 아들이 생각하기에 한없이 작은 돈이기에 그거 받고 저희를 보실 생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저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게요. 회사가 어렵긴 하지만 일단 부모님 돈부터 갚을 생각은 했기에 돌려드리려고 했긴 했어요. 그렇게 어려우시고 필요하시면 처가 부모님께라도 빌려서 드리는 게 맞겠죠.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고맙다고 했고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5천만 원 정도를 미리 보내왔고 나머지는 당장 융통이 안 돼서 좀 있다가 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돌려받은 아들의 돈에 아내는 너무 다행이라며 좋아했고 저는 정작 통장에 찍힌 5천만 원을 들여다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부모라는 말 한마디가 평생 갚아본 적도 없는 돈을 갚게 할 만큼 부담스러운 말인가 싶기도 했네요. 제가 전화를 하면서 5천만 원 얘기를 더하자 아들은 일단 알겠다며 성질까지 부렸고 이윽고 나머지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 기회에 아내는 아들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다 받아서 딸과 공평하게 나눠주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건 아들에게 준 돈이니 좀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이미 준 돈을 모두 토해내라 하는 것도 치사한 건 맞잖아요. 아내를 설득해서 이미 아들에게 당신이 준 돈은 어쩔 수 없다며 이제는 더 주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두 달 정도 후에 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밝은 척했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가족이랑 여행이나 좀 다녀올까요? 거창한 곳은 아니지만 이번 주말에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하룻밤 자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요. 아들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니 아들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 내외가 어르신들 좋아해서 명절이나 이럴 때 해외여행 다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부부를 모시고 큰 차까지 렌트했다며 가족 여행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하는 말처럼 괜히 아들에 대해 안 좋은 생각부터 들더군요. 여행 제안이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보니 아들에게 많이 실망했고 신뢰가 깨졌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들이기에 애써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2달 만에 온 연락이라 손주 본 지도 꽤 되었기 때문에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니 혹시 저번에 돈을 늦게 돌려줘서 미안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늦게 돌려받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돈도 다 돌려받아서 계산이 끝났을 텐데 혹여나 돈 얘기를 더 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 아닐까 걱정스러움도 앞섰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들 내외는 저희를 모시러 왔고 무엇보다 아내가 간만에 여행을 간다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바다도 보고 모래밭도 걸어보고 아내는 젊었을 적에 여행을 참 좋아했지만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바빠 많이 못 다녔습니다. 제가 은퇴하면 같이 여행을 많이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몹쓸 병에 걸려서 치료받느라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는데 모처럼 아들이 이런 선심을 쓰다니 어느 때보다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아들은 관광도 시켜주고 바다도 구경시켜주며 숙소도 바다 전망이 훤히 보이는 곳을 예약했더군요. 아내는 오랜만에 웃음을 짓고 있었고 밝아 보였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부모의 돈을 가져가면서 쌓인 미안한 마음을 갚고 싶어 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철이 들었나 싶었습니다. 자식 덕분에 호강하는구나 싶어서 안 좋은 것은 다 잊고 다들 맛있게 짭자고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둘째 손주도 귀여웠고 큰 손주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곁에 보이더군요. 우리는 함께 웃고 대화하며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해변에서 뛰노는 손주들의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고 그동안의 걱정과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듯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해변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손주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으며 즐거워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 아들이 정말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그러던 중 눈치를 보던 며느리가 큰 손주와 안 사람을 데리고 바다를 걷자며 나갔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한 잔을 따라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혹시 저번에 제가 드렸던 1억 다시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걸 다시 달라니? 제가 불안해하는 가운데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 어려운 때에 1억을 빼서 드렸더니 이게 탈이 난 모양이에요. 저도 부모님 노후 자금이라 해서 2번에 나눠서 겨우 드린 건데 사실은 제가 돈이 좀 필요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좋은 곳에 놀러와서 또 돈 얘기였습니다. 이제 아들과 돈 얘기를 하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 옛날 형이 아버지에게 돈 빌려달라고 했던 말을 잘못 꺼냈다가 크게 혼줄 나서 쫓겨난 일을 다시 기억하며 이번에는 결코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마음 굳게 먹었습니다. 아들의 부탁을 듣자마자 실망감과 함께 다시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여행을 통해 쌓아온 즐거움과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웃음꽃을 피운 것도 잠시, 아들의 말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미안한데 더 이상 너랑 돈 얘기는 하고 싶지 않구나. 우리랑 같이 사는 게 거북스러우면 다시 노후 자금 1억 돌려준 거 아니냐. 아버지는 왜 매사 삐뚤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하셨고 이번엔 사업 자금 말고 아버지, 손주, 아무래도 골프에 천부적인 재능이 보여서 유학을 좀 보낼까 해서요. 유학? 그 어린애들 말이냐. 초등학생이면 어린애도 아니에요. 요새는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진데요. 골프 선수도 되고 싶고 재능도 있다는데 제가 해줘야 할 건 해줘야 하잖아요. 부모로서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요. 회사도 회사지만 아버지 손주한테 좋은 기회가 왔으니 아무래도 부모님을 모시는 한이 있더라도 1억이랑 집 전세금으로 당장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갑자기 좋은 데로 여행을 모시겠다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사에 탈이 났다. 손주 유학비도 내야 한다. 더군다나 대출을 받았는데 그거 안 갚으면 집도 넘어간다. 이런저런 말을 다 끌어다 쓰더군요. 머리가 지끈지끈하며 골치 아팠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필요한데? 네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야? 많을수록 좋죠. 제가 드린 1억이랑 어머니가 적금 탄 1억, 그리고 맘 같아선 당장 팔고 싶지만 개발 호재도 있다 하고 아직 아버지 어머니 2분 다 정정하시니 집은 그냥 전세금 받은 걸로라도 다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엄마 아버지 바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사시면 돼요. 방도 마련해 드릴게요. 아들은 이번에 작정하고 부모 돈을 다 털어갈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금이고 살고 있는 전세금이고 뭐고 다 뺏어 달라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어쩌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만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생기니 쉽게 내뱉을 수 있었던 거고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펑펑 돈 쓰고 돌아다니는 걸 모르지 않는데 그래놓고 돈 달라고 할 때는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아들이었건만 이제는 손주 유학비까지 들먹이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안 사람에게 돈 얘기를 했는지 아내가 지친 기색으로 다가왔는데 아내도 며느리도 눈이 멀게 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손주는 익숙한 듯 그걸 모른 척하며 동생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알까요? 손주가 자기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 벌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요. 인식을 못하고 당장 손주 골프 선수다 뭐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정작 자식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할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었죠. 저와 아내는 숙소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내는 한숨을 계속 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로하며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줬으니 더는 걱정하지 마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까지 도와줘야 하는가? 아들이 우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던지 한숨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아까 며느리가 계속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이제껏 제가 도와준 거 다 알고 있고 절대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자기네들이 정말 어려워서 그런 거라고 사정 한 번만 봐달라는데 이를 어쩌면 좋아요? 아들을 살리자니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살자니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살아도 아들네가 죽지 않을 거야. 손주, 그 비싼 골프 유학 안 보낸다고 손주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아닐 텐데 대출금 갚지 못해서 집이 넘어간다는 판국에 손주 골프 유학까지 생각하는 게 말이 돼? 이건 작정을 한 거야. 아내도 나도 그게 아들의 수작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손주들까지 거론하니 매정하게 끊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부부 둘 다 내내 그 좋은 침대에서 밤새 잠을 뒤척였고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줘도 밥맛이 없어 몇 입 못 뜨고 다시 속초로 올라왔습니다. 체크아웃이 되기 전에 아들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는데 가족 티셔츠를 맞춰 입고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같이 관광지를 돌자고 하더군요. 우리는 부랴부랴 짐을 챙기고 호텔 로비로 내려가 카드키를 반납했습니다. 아들은 선글라스를 끼고 휘파람을 불며 우리를 데리고 관광지로 운전해 갔습니다. 하지만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것도 없었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그렇게 우중충해 보이는 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우리를 바라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모처럼 여행 나왔으니 일단 즐기세요. 상갓집에 온 사람처럼 내내 한숨이나 쉬시고 그러면 제 정성이 뭐가 돼요? 미안하구나. 나이가 들으니 생각도 많아지고 그렇다. 너희들도 나이 먹어봐라. 복잡해질 일이 많을 거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그냥 좋은 게 좋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것은 이 상황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도와달라는 자식을 이대로 외면하지 않고 도와줘서 마음이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부모로서 옳을지는 몰라도 저희 인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싫고 불편했습니다. 평생을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며 살아온 우리 부부였건만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가슴이 답답했는데 도무지 해결책은 나오지 않더군요. 몇 번이나 휘말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돈 때문에 자식을 저버리는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시밭길을 지나온 것처럼 힘든 여행을 마치고 아들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새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들어보니 휴게소였고 안 사람도 손주들도 다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며느리와 아들이 커피를 한잔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에 비해 며느리의 표정이 유독 어두웠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며느리가 가장 불편할 텐데 며느리도 많이 걱정이 되는구나 싶어
절로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 저도 모르게 몸을 숨겼습니다. 당신이 왜 사고를 쳐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공무원 자리라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으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갑자기 투자하겠다고 해서 돈을 다 날려버렸냐고?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정보가 전부 거짓말일 줄도 몰랐고 사기를 당할 줄도 몰랐어. 나만 투자한 것도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도 내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건물 투자해서 사기를 당해서 전부 날려버리게 생겼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부모님 쓰러져서 난리가 날 거야. 그러니까 일단 가게를 살려서 우리 부모님 좀 구해줘. 우리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알잖아? 그것만 잘 되면 시부모님께 빌린 돈도 다 갚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각서를 받아와.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가게 우리한테 넘기기로. 내가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과 집까지 땡겨와서 당신의 잘못을 덮어주려면 그런 각서 정도는 받아올 수 있잖아. 우리 엄마 아빠 사기당한 거 모르는데 당장 그 각서를 어떻게 받아와? 일단 시부모님 집이랑 돈으로 빚쟁이들 돈부터 막고 내가 추후에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면 그 가게 아마 내 명의로 해주실 거야. 당신도 사업 때문에 내 속 많이 썩였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줘 부탁이야. 그럼 우리 부모님 잘 모시고 살 수 있겠어? 솔직히 노후 자금이고 집이고 다 털리면 노인네들 살 방도 마련해 드려야 할 거 아니냐고. 자신은 없지만 일단은 우리 부모님이 걸려 있으니까 잘 모셔봐야지 뭐. 근데 여보, 부모님께 안방은 못 내드릴 것 같아. 작은 방으로 내어드리고 사시면 안 될까? 어머님 암 한 번 걸리셨는데 재발할 수도 있고. 나중에 아버님 혼자 계실 텐데 작은 방으로 충분하잖아. 야, 너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그 전에 장인 장모님한테 얘기해서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 집 다시 사드려야지. 지한테 뭐라고 말하냐? 아가씨는 나중에 당신이 사업 잘 되면 좀 떼주면 되지. 대신 우리가 부모님 모시잖아. 난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그 좁은 데서 여서 짓고 살 생각하면 나도 답답하다고. 아무튼 처갓집 부모님들 도와주기 전에 당신이 말 못하면 나라도 말해서 그 가게 우리 명의로 넘기게 각서 받을 거야. 우리 부모님 돈으로 처갓집 가게 넘어가는 거 막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안 사람이야 한 번 걸렸으면 재발할 것까지 생각하고 작은 방을 쓰라고 한 며느리도 무섭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처갓집 가게를 살린 후 가게를 넘겨달라고 각서를 받아 내려는 아들도 무서웠습니다. 한순간이었지만 자식을 짠하게 여기고 도와주려 했던 내 자신이 미련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자식에 대한 사랑과 걱정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버린 내가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각서하니까 갑자기 저도 생각이 났고 아내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으로는 법적 증거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에 이참에 아들이 가져간 돈을 다 받고자 저는 다음 날 제대로 변호사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아들에게 받은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공증을 받든지 차용증을 써야 한다든지 아들이 제게 돈을 가져가서 갚겠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데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들의 사업장을 찾아가게 되었네요. 아내와 함께 녹음을 다시 들어보고 사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으기 위해 몇 주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고 의외라는 얼굴로 나왔지만 지난 자신의 말에 기대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동안 가져간 돈의 차용증을 쓰면 내 말대로 다 해주겠다고 했고 며느리 집에서 신세 지는 것은 아무래도 불편하니 네가 달달이 월세를 대주면 네가 저번에 말했던 경기도 외곽에 신축 빌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만약 부담스럽다면 그냥 지혜를 잘 설득해서 지혜의 집으로 신세를 치겠다고 하니 아들의 얼굴이 짐짓 밝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들은 머리를 열심히 굴리지만 결국 차용증을 써주었고 그 아내는 여태 아내에게 가져간 송금 내역과 일치했습니다. 어쨌거나 결혼할 때 보태준 3억은 우리가 준 것이니 받을 순 없었고 아내에게 가져간 2억만 갚아주기로 한 것이었죠. 그리고 집 한 거랑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썼는데
어차피 그건 제 수중에 있으니 필요 없는 것이었고, 저는 아들이 써준 차용증으로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당장 아들에게 2억 원을 갚으라고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으며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아들은 난리가 났고 며느리와 함께 찾아와서는 어떻게 아들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난리를 쳐대더군요.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아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에요? 돈을 준다고 해서 차용증을 쓴 건데 제 절실함을 이용해서 그동안 가져간 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까지 고용하면서 아주 아들을 몰아가려고 작정하셨네요. 너만 부모 속일 줄 아냐? 부모도 자식 속일 줄 안다. 처갓집 사정 어렵다는 거 알고 안타깝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건 며느리랑 처가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네가 껴서 부모 도움 자금을 가지고 흥정하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서 그 돈을 진짜로 받아가시려고요? 죄송하지만 저 돈 한 푼도 없어서 못 줘요. 우리 아들 유학도 못 보내주고 있는데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2억을 뜯어가시겠다고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겠다. 너한테서 2억을 뜯어가는 게 아니라 갚는다고 빌려준 돈 돌려받는 건데 뭐가 그리 잘못됐냐? 아니, 빚쟁이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저 물론 드리려고 했지만 이렇게는 못 드리겠네요. 절차에 맞게 받고 싶으시면 사용 좀 돌려주시고 소취하세요. 안 그러면 저한테서 한 푼도 못 가져가실 거고 평생 저랑 제 아이들 얼굴 못 보실 줄 아세요. 아들은 제게 이를 갈며 말했고 자신만 보고 살았던 저희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 계산은 끝내야 하는 게 맞았고 저희 부부에게 꼭 필요했으니까요. 아들의 태도를 보니 더욱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저 아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라고 생각하며 아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부부로서 겪은 어려움을 생각하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식들 도움 없이 살아보겠다는데 그 돈까지 가져가야 속이 후련하냐? 그래놓고 평생 헌신한 늙은 부모 돌보라 그러면 나을 나라 하겠지. 네 엄마 암 재발할 것까지 생각했으면 나중에 우리 부모 나이 들면 치매나 중풍 같은 것도 생각하겠구나. 요양원에 미련 없이 두고 찾아보지도 않겠지. 부담 주지 않으려고 우리 노후 우리가 챙겨서 살려고 여기까지 왔건만 내 말대로 자식이니까 갚을 시간은 충분히 주마. 내가 할 말은 여기까지다. 아들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그렇게 아들을 잃는구나 하며 아내와 함께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쏟아부은 사랑과 희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송금되었고 아들의 저주가 담긴 문자가 함께 왔습니다.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라며 다신 자기 얼굴 볼 생각 말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 문자를 읽으며 마음이 너무 아파 손이 떨렸습니다. 이후 저희 집이 여러 개발 호재로 기사에 오르며 집값이 급등하게 되자 아들은 다시 물려받을 재산을 생각한 것인지 어느 날 또 5천만 원을 송금하며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저의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자식을 향한 애정과 실망이 뒤섞여서 말이죠. 순간적으로 희망이 생기기도 했지만 과연 그 마음이 진심일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꼭 돈 때문이 아니라 아들도 조금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부모로서의 바람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자식의 진심 어린 사랑과 이해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아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마음을 잘 다잡아야 앞으로 초라한 삶을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 단단해져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준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깊은 감동과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의 희생과 자식을 위한 끝없는 사랑이 진하게 전해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의 행복을 빌어주셨던 아버님과 어머님의 마음에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식을 위한 희생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이용하려는 자식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요구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이민준 아버님의 실망과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자식을 키우고 독립시키는 것이지 평생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 결단을 내리고 아들에게 차용증을 요구한 것은 자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진실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과 그 깊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부모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민준 아버님,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버님의 용기 있는 결단이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의 평화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연을 통해 많은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